안녕하세요. 지식개혁 한류를 꿈꾸는 김선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사카키바라 살인사건의 아즈마 시니치로의 심리 분석입니다. 아즈마 시니치로는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일본의 소년 연쇄 살인범입니다. 중학생인 아즈마는 1997년 2월 10일 망치로 지나가던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습격합니다. 그중 1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는 자신이 다니는 도모가오카 중학교의 교복을 입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당연히 피해를 입은 학생의 아버지가 도모가오카 중학교에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이를 거부했죠. 이 일로 교장은 이후에 벌어질 살인사건을 막을 기회를 막았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인 3월 16일 아즈마는 2건의 범행을 한날, 그것도 단 10분 간격을 두고 저지릅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10살인 야마시타 아야카로 망치로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일주 후에 사망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9살로 칼로 배를 찔렸으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2달 후인 5월 24일 아즈마는 잡히기 전 마지막 범행을 하죠. 11살의 하세준이라는 남학생을 살해한 것입니다. 하세준은 심지어 자신의 동생의 친구로 자신의 집에 오기도 해서 아는 사이였습니다. 살해 후 다음 날인 5월 25일 그는 숨겨둔 하세준의 사체를 꺼내 칼로 눈꺼풀을 잘라내고 입을 귀까지 찢고 톱으로 목을 잘라 비닐봉투에 넣어 이를 집으로 가져옵니다. 이 사진은 하세준을 숨겨둔 물탱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27일 새벽 1시경에 입에 범행 성명문을 물린 하세준의 머리를 자신이 다닌 중학교 교문 앞에 놓아둡니다. 이 사진은 그 현장 사진입니다. 어린 학생의 머리가 학교 정문 앞에 놓인 이 사건은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 소년범이 보여주는 심리는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옛말에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이런 마음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특정 심리 요소가 다른 모든 심리 요소를 삼켜버릴 정도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비춰질 때입니다. 그때들 중 하나가 정신장애자나 극단적인 반사회적 범죄자들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사의 초기 인물 중 한 명인 프로이드는 신경증 환자들을 통해 인간 마음을 연구했죠. 그리고 근대 심리학이 시작한 지 한 세기가 지난 늦고 늦은 1980년대가 되어서야 정상적인 건강한 마음인 행복을 연구하는 행복심리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알고 싶은 심리학자에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상인은 참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남긴 글을 통해 그의 심리를 한번 알아보죠. 하세준의 입에 물린 범죄 선명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빨간 펜으로 쓴
범죄 성명문입니다. 범죄를 숨기기 위해 자를 대고 썼다고 하네요. 자, 게임은 시작됐습니다. 그는 실제로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드는 경찰 제군이여, 나를 한번 저지해 보시게. 그는 들키지 않기 위해 30대 정도의 범인을 상정하고 글을 썼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30대 살인마가 있을까요? 탐정 소설에서나 쓸 법한 표현이죠. 그가 책이나 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상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어 죽겠어. 자신이 쾌락 살인자로 살인에 중독되었다고 말하네요. 더러운 채소 같은 인간들에게 죽음의 제재를. 인간을 죽이고 싶은데 그냥 명분 없이 죽인다는 것이 찝찝하나 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나 보네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화로 인간을 박멸해야 할 해충이나 악한 존재를 보거나 여기서처럼 사물화를 합니다. 잡혀서 마지못해 진술하는 것도 아닌데, 더구나 물은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있던 이런 말을 하네요. 다년간에 걸친 원한의 유혈의 심판을. 정말 소설을 쓰네요. 난데없이 무슨 원한, 자기 따낸 멋진 말을 쓴 거죠. 숄킬러, 학교 살인의 사각이다. 아무리 일본이 우리만큼 영어 교육을 하지 않는다 해도 스쿨을 숄이라고 쓰는 것을 보면 공부에 더럽게 관심이 없었나 보네요. 그러나 신문사에 보낸 편지를 보면 만화나 영화 같은 것을 즐긴 것 같습니다.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베 신문사의 도전장이 또 한 통 날아듭니다. 흰색 편지지에 붉은색 펜으로 썼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에 내가 밖에서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아나운서가 내 이름을 잘못 읽어서 오니바라라고 말을 들었다. 사람의 이름을 잘못 읽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우롱하는 행위다. 표지에 적혀있는 문자는 아무도 수수께끼도 아태지도 아니다. 거짓 없는 내 본명이다. 여기서 아태지는 임시로 빌려 쓰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것이 보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청소년기의 착각을 상상적 청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학교에 지각을 하는 한이 있어도 머리를 이리 넘기고 또는 저리 넘기고 하다가 지각을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을 보고 웃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자신의 머리 모양을 보고 그것도 비웃었다고 착각해 하루 종일 침울해하다가 씩씩거리기도 하죠. 상상적 청중이란 청소년기의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청소년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 보고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 집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청소년 주위에는 실제가 아닌 상상의 청중이 늘 따라다니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상상적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타인이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 번민하는 우스운 경우도 많은 것이죠. 내가 존재한 순간부터 그 이름이 붙어 있었고 하고 싶었던 일도 제대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는 국적이 없다.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으로 남한테 불린 적도 없다. 만약 내가 태어났던 때부터 지금까지 나로서 온전히 있었다면 일부러 절단한 머리를 중학교 정문에 방치하는 행동 따위는 취하지 않았겠지. 자신은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 있었지만 슬프게도 그 운명대로 살아오지 못했죠. 그래서 머리를 중학교 정문에 방치한 것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의 사고 특징들 중 또 다른 하나가 개인적 우화라는 것입니다. 아즈마의 주장은 자신은 남과 다른 독특한 존재로 자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려고만 마음먹었다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몰래 살인을 즐길 수도 있었을 테지. 내가 일부러 세상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투명한 존재로 남아있을 나를 적어도 당신들의 공상 속에서라도 실제하는 인간으로서 인식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과 동시에 투명한 존재인 나를 만들어낸 의무 교육과 의무 교육을 탄생시킨 사회에 대한 복수도 잊지 않았다. 의무 교육에 한을 품은 것을 보니 학생 많네요. 개인적 우화의 특성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 위험, 위기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거나 혹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을 거라고 믿게 만듭니다. 청소년들이 음주운전이나 폭주처럼 위험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도 이런 믿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따금 생각 없이 또래 무리에 끼어 법적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행동을 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 것이고요. 하지만 다분히 복수하는 것뿐이라면 단지 지금까지 등에 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뿐이기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단 한 명, 나와 같은 투명한 존재인 벗에게 상담해 보았다. 이후 그 프로파일링 결과에 따르면 그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벗은 자신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참하지 않게 가치 있는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라면 너의 취미이기도 하고 존재의 이유이기도 한 살인을 교배시켜 게임으로 즐기고 살인이 가장 흥미진진하고 즐거웠던 일이 아니라 존재라고 하네요. 자신이 남과 다른 특별한 존재이기를 바라고 있죠. 너의 취미를 살인해서 복수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너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만화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나는 이번 살인사건을 개시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도 나는 왜 내가 살인을 한가를 알지 못한다. 가지고 태어난 자연의 천성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살인을 할까 말까 하는 갈등에서 살인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있는 천성이라는 말로 갈등과 걱정을 잠재웁니다. 살인하고 싶을 때만큼은 일상의 증오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살인 후 범인은 평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살인 직후에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상의 시간에서 현실의 짜증스러운 시간으로 오면서, 즉 현타를 느끼면서 다시 살인을 하게 하는 불편함이, 불만족이 눈이 굴러가듯 커져만 갑니다. 일상의 증오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말은 중2의 상상력에서 나온 말이죠. 다른 이의 고통만이 나의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과학적 유형의 살인자의 말이죠. 이들은 죽이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에 찬 눈빛이나 목소리, 몸짓 등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가 살해하는 방법에는 이런 과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험 삼아 한번 살인을 해보고 싶은 호기심만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살인 후 평안을 느꼈다는 주장은 만화에서 본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종이에 쓴 글을 통해 대강은 이해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남다른 집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잘못 읽는다거나 내 존재가 더럽혀지는 일을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도 개인적 우화가 보이시죠? 현재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어쩐지 속으로 귀찮아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얼버무리려고 한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문장이 범인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링 결과 범인의 수사진과 접촉한 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이전부터 범죄 현장에 자주 나타나 이상한 행동을 하여 의심을 받고 있던 아즈마 시니치로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존재를 무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 나는 이 게임에 목숨을 걸고 있다. 잡힌다면 아마 목매달려 죽겠지. 그러니 경찰도 목숨을 걸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더 분노와 집념을 가지고 나를 추적해 주게. 난 대단한 존재야. 그대들이 만만하게 볼 인물이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난 특별하거든. 개인적인 우화를 쓰고 있습니다. 향후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잘못 읽는다거나 또 빗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한 주 사이에 야채 3개를 부숴버리겠다. 내가 아이들밖에 죽일 수 없는 유치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나에게는 한 인간을 2번 죽이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입안에 있던 성명서가 비에 젖어 알아보기 힘들다며 다시 한 통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는 내 이름은 사카키바라 세이토. 밤하늘을 볼 때 생각하면 좋겠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즈마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사에 더욱 혼선을 주기 위해 자신이 만들어낸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 남성이란 범위상에 맞춰서 도전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30대 남성, 무직이고 아버지는 없음. 이전에는 교육 관련 직업에 종사했으나 해고당하고 어머니와 함께 산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그를 엄격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둘 사이에 따뜻한 유대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심각하게 이지매를 당해 의무 교육을 번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전장을 분석한 많은 일본의 전문가들은 범인을 고등교육을 받은 남자로 그렸습니다. 반면 프로파일링의 개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로버트 K. 레슬러가 일본에 가서 이 사건의 간단한 프로파일링을 했으며 그가 그린 범인상은 아즈마와 상당히 유사했죠. 아즈마의 어설픈 의도와 달리 아즈마의 이 편지로 인해 경찰은 해당 장문 수준을 중학생으로 가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상한 행동으로 요주의 인물이었던 아즈마는 중학교 시절 썼던 징역 13년이라는 글이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고 판단한 경찰은 아즈마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경찰은 스쿨킬러의 편지를 분석한 끝에 마침내 범인의 정체를 알아내고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범인의 정체는 오히려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범인은 당시 고베시 스마구에 거주하고 있던 중학교 3학년생인 당시 15세의 아즈마 신이치로 1982년생입니다. 였다는 것이죠. 이 시신이 발견된 것은 바로 아즈마의 모교였고요. 아즈마는 사건이 벌어진 효고현 고베시에서 1982년에 태어났습니다. 현재 40세죠. 아즈마의 주변인들을 인터뷰해 사카키바라의 고백이란 책을 낸 하신기는 아즈마가 이런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원인을 성장 환경에서 찾았습니다. 하신기는 아즈마를 이렇게 만든 원인으로 동생의 출연을 꼽습니다. 부모는 노력해서 성공한 부류이고, 즉 전후 일본이 낳은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입니다. 하지만 동생이 태어나면서 부모의 말이 달라집니다. 형답게 행동하라고 말이죠. 지금까지는 절대적인 사랑이었지만 동생이 태어난 후에는 형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혼내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인데, 이 또한 원활하게 이행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책임감을 키운다는 이런 원활한 이행 과정이 있으면 좋은데, 이 과정이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강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즈마는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부모한테서 버려졌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는 고민한 결과 자신이 죽임당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그렇다면 모든 동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즈마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위의 사실은 아즈마의 삐뚤어진 성격 형성의 단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즈마를 이렇게 만든 원인은 할머니의 죽음과 죽음에 대한 관심으로 봅니다.
아줌마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선배들이 시키는 짓을 안 하면 구타를 당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 1993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줌마가 유일하게 의존했던 할머니가 노안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이때 그는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죽이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가학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줌마는 평소에도 기괴한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고 다녔죠. 그는 중학교 시절 학교에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동네에 길고양이들을 육교에 올라가 차도로 던진다든가 해부라는 명목하에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인 고양이들의 혀를 소금에 절여 병에 보관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보여주기도 했죠. 미국의 네크로필리아 연쇄살인범인 제프리 다머는 어릴 적부터 죽은 시체에 대해 관심이 많아 로드킬 당한 고양이들을 자신의 실험실로 가져와 여러 실험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영국의 네크로필리아 연쇄살인범인 데니스 닐슨도 5살 때 매우 의지했던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사망해 장례식 때 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본 이후 죽음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사이코패스일까? 하여튼 그는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현재 프로파일링 일을 하고 있는 이진수 프로파일러는 한 방송에 나와 아줌마의 범행 수법과 사건 자체만으로 보면 반사회적 성향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줌마는 후회나 죄의식을 모르는 특성을 가진 사이코패스들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헌화하고 싶어 했죠. 물론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금세 알 수 있을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자극을 추구하고 충동적이고 책임감이 없고 행동 제어를 잘못해 사회적 일탈 행위를 수시로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들의 특성들과 달리 2005년에 사회에 복귀한 뒤에는 아줌마는 특별한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들어 이진숙은 그를 사이코패스로 보기 힘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줌마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인 할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리고 뒤이어서 아줌마가 애지중지 키운 반려견까지 사망한다. 이때부터 아줌마는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다. 기댈 곳이 없어진 것이죠. 그녀는 아줌마에 대한 책을 쓴 하신기의 분석을 받아들입니다.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은 외도한 배우자가 외도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동생을 보호하는 형으로서의 모습을 강요한 것이죠. 아줌마는 사이코패스이기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나? 우리는 요즘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들어서 연쇄살인범이나 흉악범 하면 사이코패스를 생각합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그런 끔찍한 비인간적인, 아니 금수만도 못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 오해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연쇄살인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어도 끔찍한 범죄를 망설임 없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제프리 다머나 데니스 닐스처럼 말이죠. 사이코패스와 같은 성격 장애나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도 잔인한 연쇄살인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가능길을 가진 인간은 닫힌 가능길인 본능에 묶인 타 동물과 달리 이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춘기에는 더욱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의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행위를 해도 반사회성 성격 장애로 진단하기보다 포맹장애로 부르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없어도 살인을 수시로 할 수 있고 심지어 식인을 할 수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의 원시 부족들 중에는 과거에 식인을 하는 풍습을 가진 부족이 있었습니다. 즉, 정신적 장애가 없어도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 주어지면 꺼리낌 없이 식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식인가족 소니 빈 일족 50여 명은 마을과 떨어진 동굴에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식량으로 사람들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 중 이런 행위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가 사춘기라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분석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 아즈마의 글을 통해 분석했듯이 살인을 저지를 당시 그의 나이가 사춘기에 해당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춘기에는 기성세계로 들어가려는 초입으로 기성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기죠. 이런 시기는 죽음을 생각하고 세상의 기존의 가치들을 부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대 전후에는 세상의 전복 내지는 혁명을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내가 사춘기를 말한다고 사춘기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수한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아줌마처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1997년 5월 27일 중학교 정문 중앙에 머리 부분을 두었고 6월 4일 고베신문사로 범인이 보낸 도전장이 도착합니다. 6월 28일 스마경찰서는 사건의 범인으로 아즈마를 체포합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성명문과 신문사에 보낸 편지를 보여주며 이게 너가 쓴 거라는 건 명확하다. 필적이 일치했다. 라고 말하자 소녀는 울면서 순순히 범행을 자백합니다. 28일에 걸친 수사 끝에 7월 25일 그는 고베 지방재판소에 송치되었고 10월 17일 고베 가정재판소에 넘겨집니다. 1급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일본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인 만 16세 미만이었으므로 사건 당시 아줌마는 만 15세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를 풀어주지 않고 선도 및 정신치료를 지시합니다. 10월 20일 간토의료 소년원에 수감됩니다. 그의 가족들은 준의 가족에게 약 8천만 엔을 위자료로 지급하죠.
2001년 치료가 순조롭게 된다고 판단되어 토호쿠 중등 소년으로 이감되었으나 2002년 고베 재판소는 그에게 더욱 면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수용 연장을 결정합니다. 2004년 가퇴원해 사회복귀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2005년 1월 1일 퇴원 허가를 받아 8년여간의 수감 생활을 마칩니다. 아즈마는 2005년 5월 24일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헌화하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합니다. 2007년에는 자신에게 살해당한 소녀 아야카의 부모에게 사죄 편지를 보냈으나 피해자 가족은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거부합니다. 현재 아즈마와 가족들은 이름을 바꾸고 일본 모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 안에서 용접수를 배웠기에 현재 용접공으로 살고 있다는 설이 우세합니다. 이후 재범을 일절하지 않은 걸로 봐서 어느 정도 교정이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2015년 6월 자신의 범행을 수기로 쓴 절가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절가란 절대 음악이란 의미라고 하네요.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은 분노였죠. 아무리 서문에 유가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힌다 해도 자신의 범행을 다룬 수기는 그의 끔찍한 행동에 무참히 희생된 어린 학생들과 그 유족들을 2번 살해하는 행위에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호는 이를 피해자에 대한 조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하세준 군의 부친은 인터뷰에서 내 아들이 2번 살해당한 기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범행 당시에 자신이 현재 30대 중반의 자신에게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자신은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덧붙여 살인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 범행을 저지른 대가로 치룬 그의 청춘을 비롯한 젊음과 앞으로의 미래의 손실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연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자의 크게 벌린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외치실 분은 없겠죠. 하지만 아즈마가 몰랐던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밖에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 중 자신의 손톱 밑으로 작은 바늘이 들어갈 때 이 고통을 기꺼이 참아낸 인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물며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눈이 칼로 도려낸다면 이것은 말할 것도 없죠. 살인이 허용되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나의 하루 24시간, 아니 한 달, 아니 1년 365일,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살인이 허용되면, 그래서 만인에 대한 살인이 허용되면 모두의 삶은 살인자의 쾌락이 아니라 살인자의 고문감이나 먹잇감이 되는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살벌함 속을 뚫고
살아남은 마지막 승자이자 생존자조차 함께할 자가 없이 쓸쓸히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홉스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무력과 폭력을 정치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것을 30대가 되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뇨. 하여튼 그는 범행 당시 사춘기의 특징인 개인적 우화와 상상적 청중을 낳는 자아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벗어나 성인이 되어도 소시오패스의 자기중심성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춘기의 자기중심성을 성인이 되어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사춘기 이전에도 사이코패스의 한 특징인 자기중심성이 있었으나 사춘기 때 사춘기의 자기중심성과 결합해 폭발하였고 사춘기가 지났어도 원래의 자기중심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맞을 것입니다. 다음은 로버트 헤어가 말한 사이코패스의 특징입니다. 사회적 일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충동적이다. 행동 제어가 서투르다. 자극을 추구한다. 책임감이 없다. 어린 시절에 문제 행동이 있었고 성인기에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감정과 대인관계 면에서 보면 달변이며 깊이가 없다. 자기중심적이며 과장이 심하다. 후회나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다. 피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런 사이코패스의 특성들 중 몇몇은 사춘기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이고 자극을 추구하며 책임감이 없고 행동 제어가 서투르다. 또 위에서 개인의 우화와 상상의 청중에서 보듯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이 피상적이다. 우리는 아즈마의 글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이라기보다 어디서 읽거나 본 감정을 말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차이는 분명하죠. 사춘기의 특성은 사이코패스와 달리 일시적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즈마처럼 낮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사춘기와 주변의 안 좋은 상황을 만나면 사이코패스가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어떤 동기, 즉 어떤 욕망이나 감정이 그를 연쇄살인으로 이끌었을까? 이제 직접적인 동기를 찾아 들어가 봅시다. 아즈마를 살해로 이끈 첫 번째 동기는 분노였을 것 같습니다. 아즈마의 살해 행위는 금품이나 다른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살해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파괴 행위입니다. 이 파괴 행위는 파괴 욕망으로부터 나옵니다. 파괴 욕망이란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인 불안 통제 욕망의 하위 욕망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안 통제 욕망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일명 영욕의 하위 욕망입니다. 이 영욕은 인간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욕망이죠. 여기서 식욕, 성욕, 권력욕, 알매 욕망 등 실로 많은 욕망들이 나옵니다. 영욕의 하위 욕망에는 영원히 살려는 욕망인 당대 삶의 욕망, 즉 자기 보존 욕망이죠. 이것과
자손을 통해 삶의 연속성을 얻으려는 후대 삶의 욕망과 함께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불안 통제의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역을 충족하기에 필수적인 인적, 물적 환경들은 한편으로 언제라도 단번에 우리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생리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이 존재론적인 불안을 줄이고 통제하려는 것이 불안 통제 욕망입니다. 이 불안 통제의 욕망이 불안을 통제하는 방법들 중 하나가 파괴 욕망입니다. 즉, 불안을 야기하거나 당대 삶의 욕망, 즉 자기 보존 욕망이나 자식과 관련된 후대 삶의 욕망 충족을 방해하는 자나 상황을 파괴하여 제거하려는 욕망이 파괴 욕망입니다. 이 파괴 욕망이 발현될 때 느끼는 감정이 분노인 것이죠. 분노란 사이코패스로 보기 힘든 아줌마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였다는 것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로 보기 힘든 10대의 에릭 헤이스와 딜런 클리볼드가 일으킨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두 학생은 무시나 따돌림 등의 학생들 간의 문제로 분노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지만 그 분노의 정도가 13명을 살해할 정도로 보기는 힘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끔찍한 범죄를 1999년에 일으켰습니다. 아줌마도 동생으로 인한 가족과의 소원함과 학생들 간의 문제로 외톨이였고 분명 분노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분노가 주 동기인 연쇄살인범들은 많습니다.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정남규, 8명을 살해한 신명구, 공주 연쇄살인 사건의 강창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즈마의 살인은 이들 분노형 살인자들이 갖는 피해자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는 파괴 욕망만으로 온전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그가 하세준의 머리를 유심히 보는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 죽음이 아줌마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촉발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죽음이 아줌마에게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의미와 함께 죽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성인의 세계로 들어서는 사춘기 학생들이 하는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죽음입니다. 아줌마에게 죽음은 두려움보다 호기심의 대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줌마의 연쇄 살인을 하게 한 동기로 분노와 함께 죽음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세준의 잘린 머리를 감상하고 자신의 작품이라 한 것이죠. 죽음에 대한 호기심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은 많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호기심이 샘솟는 10대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그레이엄 영, 내부 장기를 보고 싶어 살인한 일본의 시세보 여고생 살인사건의 도쿠가스 모나미, 어릴 적부터 시체에 관심이 많았던 미국의 제프리 다머 등이 이런 동기를 가진 살인범입니다. 분명 아즈마는 블랙홀처럼 아즈마의 모든 삶을 빨아들이는 반복적으로 몰입하는 살인에 대한 환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은 수시로 살인에 대한 환상, 즉 환타지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건널목을 두 눈 뜨고 건너다가 크락션에 놀라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정보로는 알 수 없지만 그를 살인의 환타지로 이끈 것들 중 하나로 잔인한 문화로 유명한 일본의 망가, 즉 만화가 일조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즈마와 같은 환경과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즈마처럼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보통 사람에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인 양심과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즈마는 히키코모리는 아니지만 고립된 삶과 일탈된 삶을 살면서 살인에 대한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양심과 공감 능력이 결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범행 당시에 그의 심경을 물었을 때 내 손으로 죽인 시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 작품이다 라고 답변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것이 있다 해도 살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유사한 조건에서 아즈마는 최종적으로 자신이 살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연쇄살인범이 처한 상황에 들면 필연적으로 누구나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살인범 자신의 선택이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살인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욕망들. 아즈마는 동네를 돌며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물색하고 다니다 자신의 집에도 놀러왔던 동생의 친구인 하세준을 만났죠. 그는 하세준을 인적이 드문 산으로 유인해 신발끈으로 목 졸라 살해합니다. 살인을 마친 후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만족감이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아즈마가 살인을 마치고 느낀 만족감은 어떤 욕망의 충족이나 감정의 분출에서 나온 것일까요? 물론 아즈마에게 물어도 자신의 만족감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족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감은 앞에서 말한 분노란 감정을 동반하는 파괴의 욕망의 충족이나 불안 통제의 욕망의 하위 욕망 중 하나로 불안의 원인을 알므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알의 욕망이 발현될 때 느끼는 감정인 호기심의 충족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시신을 훼손하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더 은밀한 곳에서 내 작품을 감상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즈마는 탱크산으로 돌아가 하세준의 시신을 훼손하고 머리를 봉지에 담아 처음엔 인적이 드문 연못으로 이동했습니다. 연못에 온 아즈마는 훼손된 하세준의 머리를 지그시 쳐다보며 감상했고 심지어 머리에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머리를 감상하다가
그마저 실증을 느낀 아줌마는 시신을 집으로 가져가 깨끗이 씻긴 후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 정문에 이를 유기했습니다. 굳이 모교에다가 시신을 가져다 놓은 것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경찰이 그 학교 학생을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대담한 계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은 어떻게 시체의 흉측한 머리를 감상하고 말을 걸며 심지어 씻기까지 할 수 있을까입니다. 하세준의 머리는 아줌마에게 일시적이지만 살인을 기억하게 해주는 트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살인의 기념품 말이죠. 그가 사람을 공격할 때 너무도 쉽게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 달아나거나 그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갔습니다. 이런 피해자를 보며 그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자신의 힘에 도취되었습니다. 이 도취는 힘의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힘의 욕망도 영역의 불안 통제 욕망의 하위의 한 욕망입니다. 힘으로 자신의 영역 충족을 방해하는 대상을 제압함으로써 불안을 줄이려는 불안 통제 욕망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에 맞서서 불안을 통제하려는 불안 빼기 욕망의 한 종류인 죽음 빼기 욕망이 이 만족감의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 죽음 빼기 욕망은 인간 욕망의 가장 근원에 있는 죽음의 공포감을 빼면서, 즉 줄이면서 불안을 통제하려는 불안 통제 욕망의 한 하위 욕망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을 피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을 찾는 스릴 추구의 욕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내가며 공포영화를 즐기고 번지점프를 하고 아슬아슬한 중국의 잔도길을 걷는 무모한 듯 보이는 짓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의 공포와 마주함으로써 막연히 갖고 있던 끔찍한 죽음의 불안 공포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바로 죽음 빼기 욕망입니다. 우리나라 연쇄살인범의 대명사인 유영철은 피해자를 자신의 욕실에서 웅장한 영화 음악을 틀어놓고 몇 시간에 걸쳐 정성껏 피해자를 해체했습니다. 그는 사발면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체 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목에서 방금 전에 먹은 사발면이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유영철은 역겨움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분명히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런 그가 자신의 얼굴을 욕실의 거울에서 자랑스럽게 보고 몇 시간에 걸쳐 시체를 해체할 때 느낀 그 만족감의 중심에는 죽음, 즉 죽음의 공포감을 이겨낸, 아니 죽음을 이겨낸 듯한 쾌감이 있습니다. 이 죽음 빼기 욕망은 아즈마가 하세준의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끔찍한 머리를 감상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한 바로 그 욕망입니다. 결론입니다. 왜 15세 중학생인 아즈마는 연쇄살인을 하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이 사카키바라 살인사건의 심리분석이란 동영상의 중심 질문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동생이 태어나면서 아즈마는 가족으로부터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유일한 의지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고립감을 더욱 심하게 느꼈고 이것이 여러 문제 행동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죽음은 아줌마가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동에서 성인으로 진입하는 시기이면서 질풍노도의 혼란기이며 다른 한편으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시기이기도 한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이전에 있었던 품행장애의 요소들, 행위적인 측면이죠. 이런 요소들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측컨대 만화 등에 의해 구체화되고 강화된 살인 판타지가 즉 인지적인 면이죠. 이런 살인 판타지의 인지적인 측면이 결합되어 15세 나이로 연쇄살인을 시작한 것이죠. 사실 이 모든 원인들은 반드시 살인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상황마다 아줌마의 개인적 선택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줌마보다 더 끔찍한 상황에서 자란 무수한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범행 당시 그를 범행으로 이끈 동기나 느낌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분노입니다. 파괴의 욕망이 분출될 때 느끼는 분노 없는 의도적 살인은 보기 힘듭니다. 둘째, 그는 죽은 하세준에게서 사정을 동반한 오르가즘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듯이 그는 여성에 대해 성적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동성애나 소아성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느낀 것은 성욕의 충족이라기보다 죽음을 보며 죽음의 공포를 극복함으로써 얻은 기쁨, 즉 죽음 빼기 욕망의 충족과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강한 존재라는 힘의 욕망의 충족이 결합해서 느낀 기쁨의 부수 현상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런 원인들이 아줌마의 필연적인 살인을 낳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선택이란 비필연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살인을 낳은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